기유대, 옛날 야담, 맏며느리 눈치에 숨도 못 쉬던 시어머니를 구한 지혜롭고 뚱뚱한 며느리, 아이 야담, 아이 옛날 이야기, 아이 오디오북아이, 전설 아이 민담, 아이 사연아이, 큰 며느리 오설아에게 하녀처럼 불임을 당하던 늙은 시어머니 박명심, 어느 겨울 풍채가 좋은 막내 며느리 유혜림이 들어오더니 악독한 오설아를 상대로 통쾌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옛날 야담의 허달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 팔도에 이름 모를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로 논밭이 넓게 펼쳐지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 마을 끝자락에는 기와 몇 장을 얹은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박명심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박명심은 올해로 68평생을 자식 키우는데 온몸과 마음을 바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를 뿌렸으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흙바닥에 무릎을 박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김무생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힘겹게 두 아들의 입에 밥을 넣어주려고 남의 집 팻바느질까지 해가며 손끝이 갈라지도록 바늘을 놀렸던 그야말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박명심에게 세월이란 것은 참으로 무자비한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무거운 지게를 져도 끄떡없던 허리가 활처럼 굽어버렸고 논두렁을 기운차게 뛰어다니던 다리는 지팡이 없이는 마당 한 바퀴도 돌지 못할 만큼 쇠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큰아들 김덕팔이 장가를 들고 이 집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박명심은 그래도 내 아들 곁에서 편안히 늙어가겠거니 하며 마음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일이란 게 어디 사람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김덕팔이 데려온 큰며느리 오설화라는 여인이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박명심의 삶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바닥으로 꺼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설화는 처음부터 보통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집을 온 첫날부터 안방을 차지하더니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집안 살림의 모든 열쇠 꾸러미를 제 치마끈에 달아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광채에 큼지막한 쇠대,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는 쌀 한 돼, 콩 한 줌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김덕팔은 아내의 그 드센 기세에 질려서 어머니가 찬밥을 먹든 굶든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하기 바빴습니다. 사내라는 자가 저리도 모르고 맥이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김덕팔은 아내 치마폭에 쌓여 어머니의 한숨 소리조차 귓전에 담지 않는 한심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설아가 얼마나 독했느냐 하면 자기네 부부상에는 기름기가 좌르르 흐르는 고기 반찬에 윤기 자르르한 흰쌀밥을 수북이 담아 올리면서도 시어머니 박명심 앞에는 차갑게 식어서 쉰내가 올라오는 누런 잡곡밥 한 덩이를 툭 놓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제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식사가 다 끝나고 상을 물린 뒤에야 부엌 한 구석 차가운 바닥에 뚝배기 하나를 덩그러니 놓아두고는 거기서 드시라고 턱짓을 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한겨울 뼈를 에이는 칼바람이 부엌 벽 틈새를 타고 사정없이 들이닥치는데 박명심은 그 차디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굳어버린 찬밥을 억지로 목구멍 너머로 넘겨야 했습니다. 고약한 것은 밥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설화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부터 설거지며 마당 쓸기와 아궁이 불떼기까지 온갖 떼진 일을 모조리 시어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박명심이 굽은 허리를 가누지 못해 빨래 대야를 든 채 주저앉기라도 하면 오설화는 기다렸다는 듯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마루 끝에 서서
서늘한 눈초리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설화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치켜들며 쏘아붙였습니다.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 정도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 그 독한 소리를 듣고도 박명심은 대거리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다시 무거운 빨래를 집어들 뿐이었습니다. 등이 굽은 시어머니가 무거운 대야를 안고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설하는 콧방귀를 뀌며 따뜻한 아랫목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으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노릇이었습니다. 박명심은 매일 밤 냉골 방구석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주름진 손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리를 냈다가는 오설화에게 또 어떤 타박을 들을까. 두려워 이불깃을 입에 물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어야 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겠습니까.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한 어미가 제 아들 집에서 하녀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숨죽여 우는 꼴은 하늘이 보기에도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첫눈이 온 마을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타지에서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막내 아들 김창석이 편지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아내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명심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주름진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표독스러운 큰며느리 눈치에 막내 내외까지 고생할까 싶어 가슴 한구석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대문 밖에서 김창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박명심은 지팡이에 의지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박명심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통하고 복스러운 체격에 양볼이 잘 익은 사과처럼 발그레한 젊은 여인이 두 팔 가득 보따리를 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유혜림이며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유혜림은 보따리를 마당에 내려놓더니 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혜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맑고 씩씩하던지 박명심은 저도 모르게 굳어있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라 얼굴 근육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김창석은 어머니의 그 표정을 보며 코끝을 훌쩍이더니 고개를 숙여 눈가를 손등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따스한 정경을 안방 문틈으로 지켜보는 서늘한 눈동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오설화였습니다. 오설화였다. 방문 뒤에 몸을 숨긴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유혜림의 듬직한 체격과 시어머니를 향해 밝게 웃는 얼굴을 훑어보던 그녀는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식구 하나가 늘어 밥만 축내게 생겼다는 신보가 그 표정에 그대로로 나 있었다. 유혜림은 이 집에 발을 들여놓고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집안 사정을 전부 꿰뚫었다. 눈치가 어찌나 빠르고 영특한지 시어머니 박명심이 부엌 찬 바닥에서 홀로 밥을 먹는 것도 오설화가 광채 열쇠를 치마끈에 매달고 위세를 부리는 것도 김덕팔이 어머니 앞에서 눈을 피하며 헛기침만 하는 것도 단 며칠 만에 낱낱이 파악해버린 것이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유혜림이 부엌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식은 잡곡밥을 삼키고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박명심의 굽은 등이 어둑한 부엌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처럼 작게 웅크려 있었고 밥을 넘기는 목덜미가 꿀꺽 소리를 낼 때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유혜림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다. 두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이를 악물어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날 밤 유혜림은
김창석과 단둘이 마주 앉아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혜림이 무릎 위에 놓인 두 주먹을 천천히 펴 보이며 말했다. 서방님, 저는 이 집에서 어머님을 꼭 지켜낼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김창석이 아내의 단단한 눈빛을 마주하며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세. 나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구려. 유혜림은 그 대답을 듣고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해맑기도 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앞으로 이 집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시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굴리는 큰며느리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 놓겠다는 각오가 그 짧은 미소 한 자락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첫눈이 내리던 그해 겨울 콩가루만 날리던 이 집안의 복덩이 하나가 굴러 들어왔다.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통통하고 넉살 좋은 막내 며느리가 이 집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유혜림이 이 집에 들어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다. 오설하는 시어머니 편을 들고 눈치까지 빠른 막내 부부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하루하루 더 거슬리기 시작했다. 밥상을 차릴 때면 유혜림이 시어머니 목까지 챙기려는 기색을 보이니 오설화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가 따로 없었다. 그래서 오설화는 틈만 나면 막내 부부에게 심술을 부리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다. 유혜림이 마당을 쓸면 왜 먼지를 이쪽으로 날리느냐고 따지고, 부엌에서 물을 끓이면 왜 나무를 그리 헤프게 쓰느냐고 잔소리를 퍼부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 아닌 트집을 잡으며 길을 꺾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유혜림이라는 사람이 그런 잔소리에 기가 죽을 위인이었겠습니까? 오설화가 아무리 날 선말을 쏘아붙여도 유혜림은 그 통통한 볼의 보조개를 깊이 파며 생글생글 웃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하고 입으로는 순순히 받아치면서도 눈빛만큼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으니 오설화로서는 주먹으로 물을 치는 것처럼 손맛이 없어 속이 더 부글부글 끓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설화가 아침부터 외출 채비를 부산하게 서두르더니 읍내 장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에야 돌아온 오설화의 품 안에는 무언가가 꼭 안겨 있었는데 보자기로 몇 겹이나 싸맨 그 보따리를 오설화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제 방으로 쏜살같이 가져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두리번거리며 눈알을 굴려 사방을 살피는 꼴이 영락없이 도둑이 제 발저린 모습이었죠.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말입니다. 읍내에서도 이름난 포목점에서 구해온 아주 값비싼 비단 필이었습니다. 빛깔이 어찌나 곱던지 햇빛에 비추면 연분홍과 자줏빛이 물결치듯 일렁이는 최상품 비단이었는데 보통 양반댁 마님들이나 겨우 한 벌 해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천이었던 겁니다. 오설화는 그 비단을 시어머니인 박명심에게는 당연히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고 동서인 유혜림에게도 철저히 비밀로 한 채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방에 틀어박혀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지은 비단옷이 완성되던 날, 오설화는 제 얼굴에 핀 미소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방 한쪽에 세워둔 거울 앞에 서서 갓 지은 비단옷을 몸에 대보며 이리 돌고 저리 돌며 어깨를 으쓱거렸지요. 거울 속에 비친 비단의 고운 빛깔에 취해 입꼬리가 양쪽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는데 그 시각 부엌에서는 시어머니 박명심이 한겨울 찬 바람에 솜이 다 빠져나간 얇디 얇은 누더기 적삼 하나를 걸치고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지깽이로 재를 뒤적이며 온기를 쬐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안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이상한 기척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유해림이었지요. 유해림이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으로 다가가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대는 순간 오설화가 비단옷을 몸에 감고 거울 앞에서 희희낙낙하며 혼자 춤까지 추는 꼴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해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가 이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이가 맞물리며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고 코끝이 실룩이며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 내뱉었습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는 솜도 없는 헌적삼 하나로 한겨울을 버티게 해놓고 제 몸에는 저리 값비싼 비단옷을 떡하니 해 입으려 하다니 말입니다.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었던 겁니다. 유해림은 문틈에서 눈을 떼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꼬리를 슬며시 끌어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유해림은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마루를 가로질러 안방 문 앞에 우뚝 섰습니다. 안방 안에서는 화들짝 놀라 비단옷을 급히 이불 밑으로 쑤셔 넣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유해림은 이미 다 본 것을 모른 척하며 환한 웃음을 띠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유해림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이불 밑으로 삐져나온 비단 자락을 슬쩍 집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형님,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고운 비단옷은 내 생전 처음 봅니다. 오설화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불을 움켜쥐며 다급하게 내뱉었습니다. 이거 손대지 마라. 아주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란 말이다. 하지만 유해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눈을 반달처럼 휘며 감탄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형님, 저도 딱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조르기 시작했지요. 그것도 보통으로 조르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모아 비비며 애원하는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형님의 옷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치켜 세우기도 하고 한 번만 입고 바로 벗겠다며 새끼손가락까지 내밀었습니다. 오설화가 완강하게 손사래를 치며 거듭 안 된다고 버텼지만 유해림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더니 유해림이 번개처럼 비단옷을 낚아채 들었습니다. 오설화가 비명을 지르며 잡아당겼지만 장사 같은 힘을 가진 유해림의 소나귀에서 비단옷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해림은 한 손으로 오설화를 가볍게 밀어내고는 자신의 넉넉하고 통통한 몸을 그 작은 비단옷 안으로 거침없이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을 소매에 쑤셔 넣고 어깨를 좌우로 들썩이며 억지로 옷깃을 여미려 하니 비단옷의 이음새란 이음새는 전부 비명을 지르듯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오설화는 두 손을 허공에 뻗은 채 입을 떡 벌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너무나 끔찍해서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은 경쾌하고 요란한 파여름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며 비단옷의 등판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뒤이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왼쪽 소매가 어깨 부분에서 통째로 뜯겨 나갔고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도 길게 금이 가며 하얀 속살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들인 정성이 담긴 비단옷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걸레짝보다 못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해림이 갈갈이 찢어진 옷을 내려다보며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옷을 너무 약하게 바느질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살짝 입었을 뿐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말이죠. 그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동안 오설화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목덜미부터 귀끝까지 붉은 기운이 번지더니 턱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설화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바닥에 흩어진 비단 조각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동댕이 치기를 서너 번 반복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해 온몸이 뒤틀리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당장이라도 모진 말을 쏟아내고 싶었을 테지만 덩치 큰 막내, 동서 유해림의 해맑기 그지없는 표정 앞에서는 차마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실수라고 하면 실수인 것이고 고의라고 몰아세우자니 물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해림은 미안한 척 고개를 몇 번 조아리며 방을 나섰는데 돌아서는 그 입꼬리는 이미 귀 밑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유해림의 발걸음은 콧노래라도 부를 듯 가벼웠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명심과 눈이 마주치자 유해림은 슬며시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박명심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유해림의 그 장난기 어린 표정에 괜히 입가 근육이 실룩거리며 오랜만에 작은 미소 같은 것이 번졌습니다. 그 시각 안방에서는 오설화가 갈기갈기 찢어진 비단 조각들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는 핏줄이 서고 관자놀이가 파르르 뛰었으며 손톱이 비단 자락을 꽉 움켜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설화의 속은 천불이 나서 당장이라도 막내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싶었겠지만 덩치도 크고 힘도 센 유해림에게 덤벼봤자 밀려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오설화가 찢어진 비단, 조각을 바닥에 내리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자. 이 뚱뚱한 것이 반드시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하지만 말이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를 가는 것은 오설화였지만 앞으로 정작 본때가 나는 꼴을 당하게 될 사람도 오설화라는 것을 이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찬바람이 기왓장 사이로 쓸쓸하게 불어왔고 부엌 아궁이의 불씨가 하나둘 꺼져가는 시각에도 유해림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오늘은 비단옷이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해림의 머릿속에는 이미 맏며느리를 향한 다음 한 수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비단옷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지더니 밤새 그치지 않고 내려 마을 전체가 하얀 소미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바람은 또 어찌나 매서웠는지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손가락 두 마디 굵기로 자라날 정도였고 마당 장독대 위에 쌓인 눈이 무릎 높이까지 올라올 만큼 그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 사랑채 구들장에 금이 가면서 아궁이에 불을 때도 온기가 방바닥으로 올라오지 않는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김덕팔이 구들을 고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해가 진 뒤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랑채에서 자던 사람들이 전부 안방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방 하나에 오설화 유해림, 그리고 시어머니 박명심까지 세 사람이 나란히 잠을 청해야 하는 밤이 찾아온 것이죠. 김덕팔과 김창석은 건너방에 이불을 깔았으니 안방은 오로지 세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오설화는 작금의 상황이 도무지 맞득잖았습니다. 평소라면 안방 아랫목을 제 안방처럼 독차지하고 두꺼운 소미불을 홀로 덮으며 안온하게 잠들었을 터인데 하필 이 매서운 밤에 시어머니와 덩치 큰 동서와 부대끼며 하룻밤을 나야 한단이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던 것입니다. 오설화는 방 한가운데에 가장 두툼하고 포근한 소미불을 펴놓고는 보란듯이 그 위를 꿰차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얇은 이불 두 채를 양옆으로 툭 밀어냈는데 이는 시어머니 박명심과 유해림더러 그것이나 덮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얇은 이불이라는 것이 어찌나 보잘것없던지 솜이 뭉쳐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듯 속이 비치고 가장자리는 해져서 실밥이 너덜거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을 덮고 동지 한파를 견디라는 것은
사실상 얼어 죽으라는 소리와 진배 없었습니다. 유해림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묵묵히 시어머니 박명심을 아랫목 구석으로 정성껏 모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니 마치 만년설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유해림은 제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고 한참을 비벼 온기를 불어넣은 뒤 낡은 이불이 남아 시어머니의 몸 위에 꼼꼼하게 여며들였습니다. 박명심이 미안한 듯 고개를 저었으나 유해림은 괜찮다는 무언의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등을 다독다독 두드려 주었습니다. 등잔불을 끄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문 밖에서는 칼바람이 으르렁거리며 창호지를 뒤흔들었고 방바닥의 온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속절없이 식어갔습니다. 오설화는 두꺼운 소미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새우잠을 청하며 코끝만 겨우 내민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설화는 아랫목에 훈기가 남아있어 제법 편안한 밤이 되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유해림은 애초에 잠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유해림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말똥말똥하게 뜬 채 숨을 죽이며 오설화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르렁거리는 코골이가 들려오면 그때가 바로 거사를 치를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인내하며 기다리니 과연 오설화의 입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잔잔한 코골이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유해림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번뜩였습니다. 유해림은 소리 소문 없이 몸을 굴려 오설화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소미불 끝자락을 두 손으로 꽉 거머쥐더니 자신의 크고 넉넉한 몸을 축으로 삼아 이불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돌 감아버렸습니다. 마치 누에가 제 몸을 보호하려 고치를 짓듯 빈틈없이 촘촘하게 말아 올렸는데 유해림의 장대한 체격으로 이불을 감싸니 밖으로 빠져나온 이불 조각이라곤 손톱만 한 틈도 남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소미불에 둘둘 말린 유해림은 마치 따뜻한 솜 갑옷을 입은 것처럼 포근해졌고 그 상태로 시어머니 박명심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자신의 체온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바짝 밀착했습니다. 이불의 한쪽 자락을 살짝 벌려 시어머니의 등까지 포근하게 감싸 안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설화가 잠결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느끼고 몸을 뒤척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오설화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당기려 손을 뻗었으나 손끝에 걸리는 것은 허공뿐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뜨고 주변을 허둥지둥 더듬어 보았지만 몸을 덮고 있는 것은 얇은 속적삼 한 조각이 전부였고 그토록 아끼던 두툼한 소미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시선을 돌리자 이불을 통째로 둘둘만 채 태산처럼 누워 드르렁거리며 코를 고는 유해림의 묵직한 뒷모습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오설화의 두 눈이 경악으로 부릅떠졌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것이 살을 애듯 파고드는 추위 때문인지 솟구치는 분노 때문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오설화는 다급히 두 손으로 이불 끝자락을 찾아 움켜쥐고는 안간힘을 쓰며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온몸에 무게를 실어 끙끙대며 잡아당겨 보았으나 유해림의 거대한 체구가 내리누르는 이불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뿌리 박힌 이끼를 손톱으로 긁어내는 것만큼이나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불은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았고 오설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세를 바꾸어 두 발로 유해림의 등을 밀어내려 애썼지만 유해림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설화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낸 것은 그때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더니 유해림의 두툼한 등짝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 두 번,
3번 연달아 매질하듯 주먹을 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으나 유해림의 넉넉한 살집은 그 타격을 마치 손뭉치처럼 소리 없이 흡수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주먹질을 해대는 오설화의 손마디가 얼얼하고 저려올 정도였습니다. 유해림은 코를 고는 박자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미동도 없었으니 오설화로서는 단단한 벽을 치는 것보다 더 허무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오설화가 유해림의 옆구리를 두 손으로 밀쳐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것 좀 놓으란 말이야. 이불을 내놓으라고. 그러나 그 소리에도 유해림은 꿈쩍하기는커녕 오히려 코 고는 소리를 한층 더 높여 방 전체가 울릴 듯한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물론 이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유해림은 단 한순간도 잠든 적이 없었으며 이불 속에서 시퍼렇게 눈을 뜬 채 입꼬리를 말아 올리고 오설화가 발버둥 치는 소리 하나하나를 귀로 즐기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문 밖의 칼바람은 더욱 사나운 기세로 울부짖었습니다. 이불 한 장 없이 차가운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오설화는 두 무릎을 가슴팍까지 끌어올리고 제 팔로 몸을 감싼 채 오들오들 떨 뿐이었습니다. 입술은 시퍼렇게 질리고 손끝과 발끝의 감각마저 서서히 사라져갔으나 달리 이불을 구해올 방도도 없었습니다. 건너방으로 건너가 남편 김덕팔을 깨울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미련한 동서에게 이불을 빼앗겼다는 해괴하고 꼴 사나운 사정을 털어놓을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설화는 이도 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혹독한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오설화의 코끝과 귓바퀴는 벌겋게 얼어붙었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입김이 어둠 속에서 뿌옇게 피어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바로 한뼘 옆에서는 소미불의 포근이 감싸인 유해림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드르렁드르렁 단잠을 즐기고 있었으니 그 대비가 실로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닭이 울고 창호지 문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내려앉을 무렵 유해림은 가볍게 기지개를 켜며 포근한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방안을 살피던 유해림의 시선은 방구석의 새우처럼 한껏 웅크린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는 오설화의 처참한 몰골에 멈추었습니다. 유해림은 짐짓 크게 놀란 시녀주라며 오설화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형님 어찌하여 이불도 덮지 않고 주무신 것입니까? 곧불이라도 걸리시면 어쩌려고 이러셨습니까? 오설화가 덜덜 떨리는 턱을 간신히 추스르며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네가 이불을 다 가져가 버리지 않았느냐? 유해림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제 잠버릇이 험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만 설마 형님 이불까지 뺏었을 줄은 몰랐다며 능청스럽게 혀를 살짝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 뻔뻔하면서도 묘하게 당당한 기색에 오설화는 차마 대꾸도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유해림은 이내 시선을 돌려 시어머니 박명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불자락이 어깨까지 포근하게 덮여 있었고 유해림이 나누어준 체온 덕분인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제법 온화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명심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유해림의 손을 지그시 맞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덕분에 이 밤을 참으로 따뜻하게 보냈구나. 아가야. 유해림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애정과 더불어 맏며느리를 골탕 먹였다는 서늘한 통쾌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밤새 추위와 사투를 벌이느라 온몸이 굳어버린 오설화의 기척을 등 뒤로 느끼면서도 유해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얼어 죽기 딱 좋은 낡은 누더기 아래 방치해두고
자기 혼자만 따뜻한 소미불을 차지하려 했던 이가 바로 오설화 자신이었으니 이는 본인이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설화는 그날 아침 내내 훌쩍이며 콧물을 쏟아냈고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온몸을 녹여야만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 몰아넣고 본인은 따뜻한 안방에서 기세등등했을 터인데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으니 그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하지만 기운 센 유혜림에게 대놓고 맞서려니 지난번처럼 또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목줄기까지 차올랐기에 오설화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혜림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말고 부엌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연신 코를 훌쩍이며 시린 손을 비벼대는 오설화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혜림은 젖은 빨래를 널반지에 탁 내려놓으며 코끝으로 차가운 공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서 흩어지는 모양을 지켜보는 유혜림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단단한 응어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찢어 발기고 이불을 빼앗는 정도로는 시어머니 박명심이 평생 견뎌온 모진 세월의 서러움을 씻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불 쟁탈전이 있은 뒤로 오설화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유혜림 앞에서 함부로 독서를 내뱉거나 턱짓으로 무시하는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힘도 장사인데다 무슨 짓을 해도 해맑게 웃으며 되갚아오는 막내 동서 유혜림이 오설화는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설화의 뼛속까지 밴 못된 신보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리는 만무했습니다. 오설화는 여전히 광채문에 걸린 크고 단단한 쇠대 자물쇠의 열쇠를 치마끈에 매달고 다녔고 그 안에 쌓아둔 귀한 식재료들은 오로지 자기와 남편 김덕팔의 밥상에만 올렸습니다. 잘 말린 굴비, 꾸러미가 석가래에 줄줄이 걸려 있었고 가을에 장만해둔 쇠고기 포와 기름이 자르르한 돼지 삼겹이 항아리째 보관되어 있었으며 남들은 구경도 못할 참기름에 들깨, 가루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물쇠 하나에 가로막혀 시어머니 박명심의 밥상에는 단 한 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혜림은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때를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오설화가 읍내아는 집에 잔치가 있다며 비녀를 꽂고 외출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덕팔에게 저녁 전에는 돌아오겠다며 몇 마디 당부를 하고 대문을 나서는 오설화의 뒷모습을 유혜림은 부엌 뒤에서 지그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설화의 발걸음이 마을 어귀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유혜림은 천천히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눈에 단단한 결기가 서리더니 입꼬리를 한쪽으로 슬쩍 올리며 광채 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광채문 앞에 선 유혜림은 주먹만 한 쇠대 자물쇠를 한참 내려다 보았습니다. 열쇠는 오설화가 치마끈에 매달고 나갔으니 열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물러났겠지만 유혜림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 마당 구석에 놓인 장작 더미에서 팔뚝만한 참나무 지렛대를 하나 집어들더니 다시 광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렛대 끝을 자물쇠와 문고리 사이에 끼워 넣고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유혜림이 온몸에 힘을 주자 팔뚝의 근육이 울끈불끈 솟고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우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째 자물쇠가 뜯겨 나가며 광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안에 펼쳐진 광경에 유혜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석가래마다 굴비 꾸러미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쌀가마니가 한쪽 벽을 따라 차곡차곡 쌓여 있었으며 온갖 장아찌와 젓갈 항아리가 빼곡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심에게는 잡곡밥
한 덩이도 아까워하면서 이 안에는 이렇게 산더미 같은 먹을거리를 쌓아두고 자기네끼리만 먹었다는 사실에 유해림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코끝을 실룩거렸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꾹 참고 소매를 걷어붙인 유해림은 당장 일에 착수했습니다. 굴비 꾸러미를 젓가래에서 죄다 내리고 쇠고기 포를 항아리에서 꺼내고 쌀가마니를 열어 흰쌀을 소쿠리에 가득 퍼 담았습니다. 참기름병과 들깨 가루 봉지, 그리고 말린 버섯까지 팔이 닿는 것은 전부 끌어냈습니다. 가져온 식재료들을 부엌으로 옮긴 유해림은 지체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을 아낌없이 밀어넣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아궁이 밖으로 넘실거렸고 가마솥 위로는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해림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으며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깨끗이 씻은 뺍쌀을 가마솥에 앉히고 숯불 위에는 굴비를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동시에 쇠고기 포를 결대로 찢어 참기름과 들깨, 가루로 고소하게 무쳐냈습니다. 한편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묵은지를 꺼내 돼지고기와 함께 지글지글 볶아냈으며 잘 불린 버섯을 갖은 양념에 버무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부엌 가득 고소하고도 짭짤한 냄새가 퍼져나가더니 이내 마당 건너편까지 그 진한 향이 흘러들었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질 즈음 유해림은 안방으로 향해 시어머니 박명심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벽에 기대어 깜박 잠이 들었던 박명심을 조심스레 부축해 일으켜 안방 윗목에서 가장 온기가 도는 자리로 모셨습니다. 박명심의 앞에 정갈한 소반이 놓이고 그 위로 음식이 하나둘 차려지자 노인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그릇 가득 고봉으로 담겨 나왔고 노릇하게 구워져 기름이 보글보글 끓는 굴비가 접시에 올랐으며 들깨 양념에 버무린 소고기 포무침과 지글지글 볶아낸 돼지고기, 김치찜이 소반 위를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된장찌개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옆에 놓인 버섯 무침에 참기름,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박명심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소반 위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주름진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고 결국 참지 못한 눈물이 깊게 펜주름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명심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려다 말고 다시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귀한 것을 내가 정말 먹어도 되는 것이냐며 묻는 목소리에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해림은 시어머니의 마른 등을 다독이며 숟가락을 다시 박명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이 드셔야 할 밥상이며 진작 이렇게 해드렸어야 했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명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으로 흰쌀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감미로운 쌀밥이 입안에서 퍼지자 노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삼킬 때마다 유해림은 옆에 앉아 반찬을 집어 올려주며 천천히 많이 드시라고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명심은 굴비 살을 발라먹고 쇠고기 포를 씹으며 된장찌개를 후후 불어 떠먹었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처럼 박명심은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비워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오설아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마당으로 들어선 그녀의 코끝에 부엌에서 풍기는 고기 냄새와 숯불 연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오설아가 허겁지겁 광채로 달려가 보니 문고리는 통째로 뜯겨나가 있었고 안에 빼곡하게 쌓아두었던 굴비와 쇠고기 그리고 쌀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오설아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이마에 핏줄이 굵게 돋았고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설화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기름때가 잔뜩 묻은 가마솥과 그릇 무더기를 보더니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안방으로 쫓아왔습니다. 유혜림은 시어머니 박명심의 옆에 떡하니 앉아 있었고 박명심 앞에 놓인 소반 위에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설화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설화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손가락으로 소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광채를 부수고 들어가다니. 이것들이 누구 허락을 받고. 유혜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오설화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해맑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두 눈에는 서늘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혜림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넉넉한 체격으로 오설화의 시선을 완전히 압도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유혜림이 팔짱을 끼고 턱을 살짝 치켜들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맏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시는 게 형님한테도 좋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오설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걸 오설화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기를 몇 차례 반복하던 오설화는 결국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이불을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울먹이는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유혜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따뜻한 숨김을 한 사발 떠다 드렸습니다. 그날 밤 유혜림은 부엌 뒷정리를 하며 기름때 묻은 손을 행주에 쓱쓱 닦았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밥풀을 긁어내면서도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 있었는데 시어머니 박명심이 밥을 먹으며 흘린 눈물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쌀 한 톨 고기 한 점도 아까워하며 자물쇠로 잠가두던 오설화의 탐욕이 오늘 하루 만에 와장창 무너져 내린 셈이었지만 유혜림의 눈빛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며 길게 울었고 유혜림은 어둑한 부엌에서 느릿느릿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또 골똘히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광채 사건 이후로 오설화는 겉으로는 한 발 물러선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독이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시어머니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낸 유혜림의 행동이 오설화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것입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이를 갈며 어떻게든 김창석, 유혜림 부부와 시어머니, 박명심을 이 집에서 몰아낼 궁리만 하던 오설화의 머릿속에 어느 날 흉악한 계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쌀가마니와 감나가는 폐물들을 몰래 빼돌려 뒷산 외진 곳에 숨겨두고 막내 부부가 훔쳐갔다고 뒤집어 씌우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도둑으로 몰아 쫓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었습니다. 오설화는 며칠에 걸쳐 남의 눈을 피해가며 광에서 쌀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던 은비녀와 놀이개 같은 감나가는 폐물들까지 하나둘 보자기에 싸서 숨겼지요. 이는 남편인 김덕팔에게조차 단 한마디 비추지 않고 홀로 꾸미는 미란 소행이었습니다. 그 사이 겨울 기운은 더욱 매서워졌고 마을 뒷산에는 눈이 허리 높이만큼이나 소복이 쌓였습니다. 밤이면 칼바람이 몰아쳐 마을 전체를 날카롭게 휘감았으나 오설화의 도끼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물건을 숨기기로 작정한 곳은 산 중턱에 자리한 낡은 헛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나무꾼들이 강감을 갈무리하던 곳으로 지은 지 워낙 오래되어 기둥은 비스듬히 기울었고 지붕의 석가래는 여기저기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지요. 누가 보아도 금방 무너질 듯 위태로운 모양새였으나 욕심에 눈이 먼 오설화의 눈에는 그런 위험 따위가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몰아치던 어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오설화는 집안 식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몇 번이고 확인한 뒤 방에서 살금살금 기어 나왔습니다. 쌀가마니 하나와 폐물을 싼 보따리를 양팔에 단단히 끼고 뒷문을 여는데 매서운 눈발이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오설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눈 속에 푹푹 빠져 종아리까지 잠기고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져 가는데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막내 부부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겠다는 일념 하나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유해림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창호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는 통에 잠에서 깼는데 문득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진 것입니다. 마당 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뒷문이 열리며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유해림은 몸을 일으켜 창호지의 손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내고 밖을 살폈습니다. 흐릿한 눈보라 속에서 보따리를 짊어진 채 뒷산 쪽으로 다급히 올라가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걸음걸이와 덩치로 보아 그것은 영락없는 오설화였습니다. 유해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눈보라를 뚫고 산에 오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보찜까지 챙긴 것을 보면 분명히 무언가 흉측한 계략을 꾸미고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유해림은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집신을 꿰시는 뒤 소리 없이 뒷문을 나서서 오설화의 발자국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덮인 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길을 잃을 걱정은 없었으나 몰아치는 눈보라가 시야를 가로막아 바로 앞조차 내다보기 힘들었습니다. 유해림은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며 매서운 바람을 뚫고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한편 헛간에 도착한 오설화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옮겨다 놓은 쌀가마니 위에 새 보따리를 얹고 폐물이 든 보자기까지 그 옆에 나란히 놓으며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렸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막내 부부가 재물을 훔쳤다 하고 마을에 소문을 내고 사또에게 고발할 생각에 스스로 대견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새도록 헛간 지붕 위에 쉼없이 쌓인 무거운 눈더미의 무게가 마침내 썩은 석가래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우두둑하는 불길한 소리가 천장 쪽에서 터져 나왔고 대들보가 활처럼 휘어지며 지붕 전체가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따리를 정리하는데 정신이 팔린 오설화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헛간 입구에 도착한 유해림의 눈에 금이 가며 벌어지는 천장 틈새와 흔들리는 대들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해림의 두 눈이 커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순간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해림은 헛간 안으로 뛰어들어가 오설화의 허리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입구 쪽으로 있는 힘껏 밀어냈습니다. 오설화의 몸이 문 밖으로 굴러나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유해림은 제 등으로 쏟아져 내리는 석가래를 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당탕 굉음과 함께 헛간 지붕이 통째로 주저앉았습니다. 썩은 나무 기둥이 부러지고 석가래가 쏟아지며 눈더미가 산사태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먼지와 눈가루가 뒤섞여 하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 한가운데 유해림이 있었습니다. 부러진 대들보가 유해림의 어깨를 내리쳤고 뾰족한 석가래, 조각이 팔뚝을 긁으며 지나갔으며 무너진 지붕 잔해가 등 위로 무겁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해림의 입에서 끙끙거리는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팔과 다리에서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밀려난 오설화는 바닥에 나뒹굴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고 그 잔해 사이에서 유혜림의 통통한 몸이 반쯤 깔린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설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고 동공이 풀리며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설아가 무릎으로 기어가며 잔해 사이에 깔린 유혜림의 손을 부여잡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혜림아 혜림아 눈 좀 떠봐. 왜 나를 살린 거야. 유혜림은 피가 흐르는 이마 아래로 간신히 눈을 떠 오설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지만 그 와중에도 유혜림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유혜림이 오설아의 손을 약하게 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다치시면 어머님께서 슬퍼하실 것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오설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기를 미워해도 모자랄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밀어낸 것도 믿기지 않는데 그 이유가 시어머니가 슬퍼할까 봐라니 말입니다. 오설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한 짓들이며 유혜림에게 부린 심술과 광간의 자물쇠를 걸고 혼자 호의호식하던 모든 순간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설아는 유혜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보라 속에서 사람 살리라고 목이 찢어질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비명이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닿았는지 이윽고 마을 사람 몇몇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올라왔고 뒤이어 김창석과 김덕팔도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김창석이 자네를 맨손으로 걷어내며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혜림아 나다. 정신 좀 차려보게. 김창석의 절박한 목소리에 유혜림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으나 흘러나오는 피가 너무 많아 의식이 점차 흐릿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무너진 석가래와 기둥을 하나씩 들어 올리며 잔해 밑에 깔린 유혜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동안 김창석은 아내의 피 묻은 손을 참아 놓지 못한 채 연신 이름을 불렀고 오설화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유혜림을 들것에 싣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오설화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뒤를 따라 걸었다. 하얀 눈 위에 떨어지는 유혜림의 선혈이 발자국 사이사이마다 붉은 점을 찍어갈 때마다 오설화의 어깨는 움찔거렸다. 그녀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터진 자리에서 제 피가 흘러내리는 것조차 모른 채 걸음을 옮겼다. 오설화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유혜림이 자신을 밀쳐내던 그 순간의 표정이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았다. 자신을 향해 몸을 날리던 그 찰나에도 유혜림의 눈동자에는 원망이나 미움 같은 감정은 단 한 점도 서려 있지 않았음을 오설화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유혜림이 안방에 눕혀지고 마을 의원이 급히 소환되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곳은 없었으나 팔과 다리에 상처가 깊어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시어머니 박명심은 피투성이가 된 막내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팡이를 놓치며 주저앉았고 주름진 두 손으로 유혜림의 볼을 감싸준 채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오설아는 방 한구석에 서서 그 비극적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유혜림의 볼을 어루만지며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오설화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 하나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어떤 울음도 지금의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오설화는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묻은 오설화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거렸으나 그 누구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유혜림이 안방에 눕혀진 그날 밤부터 오설화는 그녀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유해림의 머리맡에 앉아 밤을 꼬박 지새웠다. 의원이 지어준 약을 정성껏 타려와 식지 않게 두 손으로 감싸 들고 있다가 유해림이 고통 섞인 신음을 흘릴 때마다 상처 부위에 약을 갈아주고 헝겊을 새 것으로 바꾸어 감았다. 평소 제 손톱 밑에 때 하나 끼는 것도 질색하던 사람이 피 묻은 붕대를 맨손으로 풀어내고 고름이 맺힌 상처를 닦아내면서도 눈 하나 찡그리지 않았으니 사람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 이틀째 되는 날 오설화의 얼굴은 핏기가 모조리 빠져 노랗게 떠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흡사병자처럼 수척해져 있었다. 김창석이 형수님도 이제 좀 쉬시라고 몇 번이나 권했으나 오설화는 고개를 저으며 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시어머니 박명심이 지팡이를 짚고 방에 들어와 오설화의 어깨를 두드리며 가서 밥이라도 좀 먹으라고 타일러도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두 눈이 퉁퉁 부어 실눈이 된 채로 오직 유해림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고 앉아 있었는데 잠들어 있는 유해림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모든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뿌연 햇살이 스며들어 방 안의 어둠을 밀어낼 무렵 유해림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낯익은 천장이 들어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머리맡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오설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뺨과 퉁퉁 부어오른 눈덩이, 그리고 메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녀린 숨소리는 그녀가 며칠 밤낮을 꼬박 곁에서 지켰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해림이 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며 쉰 목소리를 냈습니다. 형님, 목이 마릅니다. 그 작은 소리에 오설화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려 유해림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오설화의 안색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이 뒤틀리고 턱이 덜덜 떨리더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설화는 유해림의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는 그 위에 자신의 이마를 깊게 박았습니다. 등이 격렬하게 들썩이며 오열이 쏟아졌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고 절박하던지 건너방에 있던 김창석과 김덕팔까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오설화는 유해림의 손에 얼굴을 묻은 채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혜림아, 정말 미안해.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날 밤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게다. 유해림은 아무 말 없이 성 안쪽 손을 들어 오설화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손길에 오설화의 통곡은 더욱 거세졌고 방 안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설화가 간신히 울음을 삼킨 뒤 유해림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 안쪽 구석에 묵묵히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 박명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선 오설화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순히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이마를 방바닥에 대고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고 오설화의 어깨가 잔잔히 떨리며 바닥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나갔습니다. 오설화가 엎드린 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못난 며느리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박명심은 한참을 말없이 엎드린 자부의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가 이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굽은 허리를 천천히 숙여 오설화의 어깨 위에 떨리는 손을 얹었습니다. 박명심의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마침내 낮고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오설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더 엎드려 있었습니다. 김덕팔은 방문 앞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앞에 엎드려 우는 모습과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는 모습을 보며 김덕팔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식은 밥을 드실 때 고개를 돌렸던 일과 아내가 시어머니를 모질게 부려먹을 때 못 본 척 방관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라는 이름을 달고서도 제 어미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한 모든 날의 과오가 한꺼번에 밀려와 김덕팔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김덕팔은 문고리를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목울대가 크게 일렁이더니 결국 어머니 박명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사죄의 말도 올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는 큰아들을 보며 박명심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오설아의 손이었습니다. 유혜림이 몸져 누워 있는 동안 오설아가 직접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배은일이라곤 모르고 살아온 고운 손으로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가마솥 뚜껑을 열어 밥을 지었습니다. 서툰 손길 탓에 밥이 새카맣게 타기도 하고 국물이 넘쳐 흐르기도 했으나 오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밥상에 가장 먼저 하얀 쌀밥을 담고 정갈한 고기 반찬을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떠서 안방 윗목으로 직접 들고 갔습니다. 박명심 앞에 소반을 내려놓을 때마다 오설아의 손끝은 파르르 떨렸지만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며 진지를 드시라고 나지막이 말씀드렸습니다. 곳간에 걸려있던 육중한 자물쇠도 오설아가 제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죄의 대가처럼 느껴지던 쇠사슬을 마당 한가운데 내팽개치며 다시는 이것을 걸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열린 곳간 문 안에서 쌀과 고기와 조기와 참기름을 꺼내어 온 식구의 밥상에 골고루 나누었고 시어머니에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올렸습니다. 보름 남짓한 시간이 흘러 유혜림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오설아는 동서의 팔을 정성껏 부축하며 마루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마루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은 그곳에서 유혜림은 마당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장독대 위에 쌓였던 눈이 녹아 물방울이 되어 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도 맑은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진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는 전조였습니다. 유혜림이 마루에 앉아 볕을 쬐며 오설아를 올려다보고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설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혜림의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는 평화로운 뒷모습 너머로 시어머니 박명심이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유혜림이 한쪽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오설아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부축해 앉히니 박명심은 두 며느리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꼭 잡았습니다. 박명심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오랜만이었던지 볼 근육이 낯설어 하듯 파르르 떨리다가 이내 환한 빛을 발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창석이 형 김덕팔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찔렀습니다. 김덕팔은 짐짓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으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봄바람이 대문 틈으로 살랑살랑 불어들어와 마당의 잔설을 녹이고 있었고 처마 밑에서는 참새 몇 마리가 내려앉아 볕을 쬐며 지저귀었습니다. 그의 봄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근거렸습니다. 박명심의 집안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기세등등하던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상을 손수 차려 나르고 막내 며느리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장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저 집이 정말 그 집이 맞느냐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흐뭇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박명심이 두 며느리 사이에서 환하게 웃으며 마을 어귀를 걷는 모습을 본 이웃 할머니가 박명심의 손을 꼭 맞잡으며 참으로 복을 받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에 박명심은 그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채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미움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 채워지고 탐욕이 물러간 자리에 나눔의 마음이 들어서니 그 허름하기 짝이 없던 초가집이 이제는 그 어떤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부럽지 않은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모진 고생과 풍파 속에서만 살아온 박명심에게 뒤늦게 남아 찾아온 이 평온한 나날들이 단 하루라도 더 오래 이어지기를 마을을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만이 조용히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허달수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